네, 둘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들러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럼 아들러 학파의 심리치료가 지향하는 목표는 뭔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사회에 열심히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담자가 좌절감과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들러가 왜 이렇게 열등감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또 이 자체가 이제 심리치료가 지향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러가 태어날 때 굉장히 이제 그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뭐 구루병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 성적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뭐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런 이제 자기가 구루병이 있고 몸이 튼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극복할,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는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신체의 어떤 열등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여기에 더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의 인생 목표와 생활 양식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그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질문을 이제 그 우리 아들러가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인생의 목표와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죠, 그죠? 어떤 의식화된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정신 세계와 함께 연결된 우리의 의식 이런 것들을 생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생활 양식들을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들러는 또 이 생활 양식, 인간의 생활 양식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또 뭐라고 봤냐면은, 그 형제 간의 서열 있죠. 내가 첫째로 태어났나 둘째로 태어났나 아니면 막내인가 아니면 외동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생활 양식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장남은 되게 책임감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뭐 둘째는 대신에 이제 그 큰 장남 큰 첫째가 가지지 않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막내는 또 못다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들러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이제 인간의 생활 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생활 양식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만약에 내가 장남이라고 하면은 뭐 첫째라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은 가지고 있는 대신에 어떤 것에 대한 압박감이 되게 심하다. 그러면 그 압박감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 양식들을 변화시키는 게 이제 아들락파 가지고 있는 심리치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잘못된 동기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걸 이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타인과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고, 또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열등적인 그런 요소들을 인간은 하나씩은 뭐 아니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들을 갖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내담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이제 도와주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들러 학파의 치료 기법입니다. 아들러가 많은 치료 기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책에도 보면 많죠. 몇 개인가요? 14가지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우리 책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몇 가지가 있는지. 네. 우리 여기도 14가지가 있는데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의 질문입니다. 질문 기법은 내담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생활 양식 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뭐 불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라 개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불만이 뭐냐? 아니면 직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든가, 이렇게 형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중에 몇째냐? 그리고 당신에 대한 형제들의 태도는 어떠하냐?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구를 더 좋아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라든가 이런 이제 질문 기법들을 많이 씁니다. 겁이 나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직업은 어떤 거냐? 그리고 그 직업을 갖지 못했다면 이유는 뭔가? 뭐 야망이 크거나 민감하거나 기분 뭐 발작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물어보는 거죠. 잠들 때는 어떠하냐? 아니면 어떤 꿈을 꿉니까?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 있느냐? 있으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격려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들락파의 치료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뭐 저는 지금 이제 그 상담자들이 대부분 다 해야 되는 게 이게 격려인 거죠. 그죠? 긍정적인 생활 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격려를 해주고 초기 기억이라든가 생활 양식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가족이라든가 친인척, 교사, 친구, 학교 생활, 성생활 등과 관련된 발달적인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성장 과정의 중요한 결심은 뭔가? 상담자는 내담자의 생활 양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뭐하냐? 가족 구도라든가 가족 분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라든가 뭐 성역할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가족의 역할 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 마치 뭐뭐인 것처럼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 이 기법을 도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되고자 하는 누구누구인 것처럼 뭐 행동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게 이제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이고요. 이건 이제 뭐 숙제를 내줄 수 있는 거죠. 과제로 그 상담 과정에서. 그리고 내담자의 수포의 침뱉기. 여러분 이거 되게 잠깐만요. 예. 내담자의 수포의 침뱉기라고 하는데요. 아주 좀 이 치료 기법 자체가 제목이 재밌죠, 그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내담자가 그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자기 패배적인 행동, 이걸 수프라고 해요. 수프. 이런 행동에 감추어진 동기를 찾아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패배적인 그게 행동에다가 이게 이제 수프예요. 여기다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프에다 침 뱉어보면은 내가 먹기 싫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안 좋은 행동에다가 침을 뱉으면 그 다음부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 힘들다면 당장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에게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의 의존 욕구를 알아채고 그럼 당장 그만두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학생은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을 모르고 아니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교사는 그 학생의 반복적인 의존 욕구에 침을 뱉는 거예요. 계속 이제 너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존 욕구에다가 침을 뱉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학생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들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락하면 어때? 더 상대는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아, 니 멋대로 해라. 뭐, 놀고 싶으면 놀고, 뭐, 맘대로 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우리 부모님 왜 저러시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바로 내담자의 수프의 침뱉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하락 하니까 더 안 하는 거. 이 행동에다가 이제 침을 뱉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아,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붙들기라고 하는 또 치료 기법인데요. 자주 냉정함을 잃고 부적절하게 분노를 폭발하는 내담자와 상담을 한 결과 내담자는 항상 그런 분노 폭발 직전에 전신이 파르르 떨린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이러한 신체적인 긴장의 징후를 느끼는 순간 마음속으로 그만이라고 외치고 밖으로 나가 심호흡을 하도록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의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즉시성이라고 해서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지금 여기, here and now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서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흔히 상담에서 내담자는 과거의 부모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불편함을 계속 호소를 합니다.
그러한 타인과의 관계가 바로 이 순간 치료자와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따라서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현재 이 순간 치료자와의 상호작용을 주목하도록 해서 내담자의 일상생활에 자주 일어나는 행동 패턴이라는 점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책에 이제 예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담자가 무릎에 얹은 손을 바라보면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남자들은 들어주지도 안 한다며 불평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상담자는 그 여성 내담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땡땡씨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 저도 땡땡씨에게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군요. 혹시 남자친구에게도 지금 내한테 하는 방식으로 혹시 요청을 한 게 아니냐. 이에 대해서 그 여성 내담자가 깜짝 놀라서 상담자를 쳐다보면서 큰 목소리로 맞아요. 선생님 전 항상 남자친구에게 자신감 없이 관심을 애걸복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즉시성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것들을 딱 알아차리고 뭡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지금 있는 이 행동을 가지고 이제 이 내담자가 뭐 답답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방식이 바로 즉시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면, 여러분들 직면을 많이 들어봤죠. 직면은 서로 반대되는 길을 맞닥뜨린다는 의미인데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목표라든가 신념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렇게 자각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면은 할 때 좀 이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직면을 하는데 직면은 내담자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렇게 적용돼야 하고 전반적인 격려 어떤 이런 태도 속에서 그렇게 적절한 강도로 직면을 해줘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부여하기. 과제 부여하기는 치료자가 내담자 동의하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과제를 정하고요. 내담자로 하여금 그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이렇게 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를 부여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과제를 설정하고 또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과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추 누르기라는 게 있어요. 단추 누르기. 이것도 이제 요즘 많이 쓰긴 하는데요. 어떤 젊은 여성이 과음으로 인한 문제를 상담하러 왔어요. 그녀는 술을 마실 때 절제해서 사람들과 유쾌하게 어울려서 즐거웠던 기억도 있지만 과음으로 추태를 부리거나 아니면 구토하고 안 좋았던 괴로운 불쾌한 경험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경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게 하고 추태라든가 이런 불쾌한 어떤 상황을 빨간 단추, 유쾌한 어떤 그 경험을 파란 단추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술 마실 때 어떤 단추를 누를 것인지 결정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상상 속에서 원하는 단추를 누르도록 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사람들한테 주사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주변에서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은 빨간 단추는 추태를 막 부르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이유는 좋은 것도 있으니까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추태라든가 이런 게 떠오를 때는 빨간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빨간 단추가 누르면 괴롭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 술버릇을 고치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역설적인 의도입니다. 이거는 보면 역설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걸 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할 때 걱정하지 말고 위로해도 큰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더 불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 의도는 일종의 반대로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제안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 다른 게슈탈트 치료에서도 반대로 하기 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미루기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 내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일을 더 미루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의 대부분을 걱정으로 보내는 내담자에게 하루 24시간 중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꼬박 걱정을 하면서 보내라는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설적으로 아이고 이렇게 계속 걱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일을 좀 미루지 않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역설적 의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더스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해요. 보면 마이더스 기법, 마이더스 왕이 누군지 아시죠? 마이더스 왕은 아마 들어봤지 싶은데 이 사람은 이제 뭐 너무 황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손이 닿기만 하면 다 황금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이야기해서 나중에 다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어, 왕입니다. 그래서 마이더스란 것은 우리 책에 나옵니다. 내담자의 신경적인 욕구를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지나치고 불합리한 어떤 그 신경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담자를 과잉 동정함으로써 그러한 내담자의 지나친 요구 행동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즐겁게 하기. 타인을 즐겁게 하기. 항상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을 시도해 보도록 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이 내담자의 큰 격려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바로 타인을 즐겁게 하기고요. 내담자가 파놓은 수렁을 피하는 것. 이거는 이제 그 지난 몇 달 동안 상담했던 내담자가 하루는 저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분노감이나 실망감을 기대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리고 분노감이나 실망감을 표현한 대신에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땡땡씨는 나에게 실망했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상담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반응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내담자가 파놓은 수렁을 피해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아들러 학파의 치료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로서 이 아들러 학파의 치료 기법들은 어쨌든 간에 뭡니까? 이제 그 내담자를 믿고 가는 거예요. 내담자를 믿고 내담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러 학파의 상담자의 역할은 그럼 뭔가 내담자가 신념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직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은 내가 고쳐야겠다. 내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내담자가 원하는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내담자의 생활 방식과 잘못된 가설 그리고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해석해주는 것. 내담자의 인생에 새로운 조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신뢰와 존경에 기초를 둔 동등한 관계이지만 상담자는 단지 수동적인 경청자나 해석자가 아닌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 행동과 목표를 선택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 아들 낙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셋째 시간에는 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